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3번째 집현전 1타 강사의 세종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루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괴짜 선비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밤길을 걸었죠. 밤 공기가 시원하구먼. 산길은 여러 번 다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걸었을까요? 선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에 삐뚤게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분명 조금 전에 본 나무 같은데?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그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나무 아래 깨진 맷돌까지 똑같았지요. 선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벌써 길눈이 어두워진 건가? 이번에는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계곡도 건너고 덤불도 헤치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는 아까 그 소나무가 또 서 있었습니다. 산속은 어느새 적막해졌죠.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바람도 멎은 듯 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헛웃음을 지었죠. 이거 참, 아무래도 도깨비 장난인 것 같은데. 그는 허리에 찬 부채를 툭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 녀석들, 심심했던 모양이군.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키키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태연히 손을 내젓죠. 참, 그렇게 웃지만 말고 길이나 좀 제대로 돌려주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보이지 않던 좁은 오솔길 하나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죠. 이제야 보내주는군. 선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폐정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무너진 기둥에는 담쟁이가 뒤덮여 있었고 처마 끝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리 없는 그 폐정자 안에서 작은 등잔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죠. 선비가 조심스레 안에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 백발의 노인 한 사람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정자 안을 향해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실례하겠소? 노인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죠. 문은 열려 있으니 들어오게.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정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작은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북과 벼루가 놓여 있었고 낡은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선비는 책등을 훑어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도 책을 읽는 분을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혹시 과거 공부라도 하시는 게요? 그러자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과거라. 그 시험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네. 그러면 벼슬이라도 하셨습니까? 조금은 했지. 예. 제 보기에는 학문이 깊어 보이는데 혹시 성균관에서 글을 가르치셨소? 노인은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노인은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선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요? 아까부터 이상해서 말이요. 무엇이 이상한가? 선비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이렇게 환한데 어르신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군요. 그 순간 등잔불이 흔들리더니 방 안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놀라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죠. 역시 눈썰미가 좋군.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세. 선비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태연하게 무릎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하, 귀신이었군. 그런데 다행이요. 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아니, 무엇이 다행이라는 건가? 선비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귀신을 만난 건 오랜만이라서 말이오. 그러자 노인의 입가에도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자네 참 괴짜로군. 잠시 후 노인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 지편전에서 글을 읽던 사람이었네. 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니, 지편전이라면 세종대왕께서 크게 키우셨던 그 지편전 말씀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세종께 글을 올리고 경연에 참여하며 여러 학사들과 함께 나라의 일을 논했지. 선비는 얼른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유, 그렇다면 오늘은 큰 어른을 만났구려. 그렇다면 오늘 밤은 내 긴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네. 내가 가까이에서 모셨던 세종과 문종의 이야기 말일세. 그렇게 지편전 1타 강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418년 22살의 젊은 임금이 조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이었죠. 세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번 책을 펼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몸이 아픈 날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건강을 걱정해 책을 치우라고 명할 정도였죠. 하지만 왕이 된 세종은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농업에는 농업을 아는 사람,
국방에는 군사와 지리에 밝은 사람, 법과 제도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세종은 나라를 오래도록 튼튼하게 하려면 뛰어난 인재를 모으고 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은 왕실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크게 확대했죠. 집현전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지만 활발한 연구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선발해 집현전에 모으고 책을 읽고 토론하며 나라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학자들에게 자신의 명령만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들은 나의 말이 옳은지만 따지지 말고 나라와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라. 왕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도 근거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했고, 세종 자신도 학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국가의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집현전은 왕과 학자들이 함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집현전 학사들은 행정 업무까지 맡고 있어 깊이 있는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은 1426년 사가 독서제를 시행했죠. 일정 기간 관청 업무를 면제하고 오직 독서와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연구 휴가와 비슷한 제도이죠. 세종은 당장의 행정 공백보다 장기적인 인재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통해 쌓인 지식이 훗날 더 나은 정책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경전뿐 아니라 사기와 한서 같은 역사서를 연구했고 천문, 지리, 농업, 의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도 익혔습니다. 세종은 특히 역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구는 실제 국가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농사 경험을 모아 조선의 환경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고, 역사와 제도, 의례와 지리, 윤리와 문화를 정리한 고려사, 삼강행실도, 용비어천가 등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들은 농업 생산을 높이고 국가 제도를 정비하며 조선의 질서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현전에는 정인지, 신숙주, 최항,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등 뛰어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학문적 견해와 훗날의 정치적 선택은 서로 달랐지만 세종시대에는 각자의 재능을 모아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훈민정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뒤 집현전 학자들은 글자의 원리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법을 연구하며 훈민정음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세종은 뛰어난 인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시대 조선의 학문과 문화가 크게 발전한 이유는 세종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을 때 나라가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현전은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쌓인 지식은 책과 제도, 과학기술,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이어서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죠. 세종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하나의 제도나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지식을 모으며 그 지식을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것, 그것이 바로 세종이 집현전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국가 발전이었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상도 동래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죠. 전하, 복잡한 기계도 한번 보면 원리를 깨닫고 고장난 물건도 금세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옵니다. 이름은 장영실이라 합니다. 하지만 대신은 곧 덧붙였습니다. 다만 관노이며 기생의 아들이옵니다. 조선은 신분이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더라도 노비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세종은 직접 장영실을 불러 그의 재주를 시험했습니다. 장영실은 여러 기구를 살펴본 뒤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냈고 더 편리하게 고칠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움직임과 물의 흐름 같은 자연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실제 기계로 구현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세종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장영실을 관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의원 별좌에 임명했습니다. 신분보다 능력을 먼저 본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이후 장영실은 중추원사 이천을 비롯한 학자와 기술자, 장인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도록 했죠. 가장 먼저 힘을 쏟은 것은 천문 관측이었습니다. 농사의 시기를 정확히 정하려면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준으로 관측해야 했기 때문이죠. 장영실은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가늘을 제작했고 경복궁 북쪽 간이대에서는 별과 해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측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장영실은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원리를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경루 제작에 참여했죠. 정해진 시각이 되면 기계 장치가 스스로 종과 북을 울려 시간을 알리는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자동식이었습니다. 세종은 궁궐뿐 아니라 백성들도 시간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들었죠. 글을 모르는 사람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12지신 그림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날씨를 정확히 기록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세종은 비의 양을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하는 추구기를 만들게 했고 강물의 높이를 기록하는 수표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관리들은 막연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 측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가뭄과 홍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천문기구와 해시계가 제작되었고
금속 활자인 갑인자도 만들어서 더 많은 책을 빠르고 선명하게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은 학문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영실의 삶이 끝까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442년 장영실이 감독한 왕의 가마가 이동 중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장영실은 책임을 지고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역사 기록에서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그가 만든 과학기구들은 오랫동안 조선의 시간과 천문, 농업과 행정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영실은 혼자 조선의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학자와 장인들이 함께 연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도 능력을 먼저 바라본 세종의 선택은 조선 과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세상에 쓰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우리말과 구조가 달라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글을 익히려면 오랜 시간 공부해야 했고 대부분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오랫동안 문명의 기준으로 여겨졌고 조선 역시 그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자의 창제는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이었습니다. 세종은 우리말의 소리를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입술과 혀, 목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살폈고 중국의 음운학도 함께 연구하며 새로운 문자의 기초를 다져나갔죠. 몸이 편치 않았던 때에도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443년 28글자의 새로운 문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곧바로 반포하지 않았죠. 새 문자가 실제로 사용하기 편한지 확인하고 글자의 원리와 활용법까지 충분히 정리하는 데 다시 여러 해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1446년 9월 마침내 후민정음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죠. 세종은 후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한마디에는 후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후민정음은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백성의 문자였죠. 그렇게 후민정음이 반포된 뒤에는 동국정운, 속보상절, 월인청강지곡 등 한글을 활용한 여러 책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문자는 조금씩 사람들의 삶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새로운 문자가 기존 질서를 흔든다며 반대했고 양반 사회에서도 한자를 더 높이 여기는 분위기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는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죠. 자신의 이름을 쓰고 편지를 전하고
마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글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후민정음은 단순한 새로운 문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백성도 배우고 기록할 수 있어야 나라가 더욱 강해진다는 세종의 믿음이 담긴 문화혁신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글자에 담아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문자. 그것이 바로 세종이 후세에 남긴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해마다 농사의 형편을 살펴 세금을 정했습니다. 풍년이 되면 많이 거두고 흉년이 되면 적게 거두는 방식이었죠.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농사의 형편을 조사하는 관리가 수확량을 제멋대로 판단하기도 했고 지방의 아전이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정도로 농사를 지었는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졌죠. 세종은 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금 제도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잘못 세우면 흉년에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이 생길 수 있었고 반대로 세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세우면 관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사옵니다. 지역마다 땅과 기후가 다른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백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사옵니다. 세종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서둘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관리와 백성에게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게 했고 여러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며 결과를 살폈습니다. 새 제도가 잘 맞는 지역도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공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그해 농사의 형편도 단계별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고쳐나갔습니다. 공법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공정한 세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목표를 놓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세종의 추진력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강한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살피고 실제로 시험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 끝내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건 역시 강한 추진력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세종은 반대로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하면 자신이 놓친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지적은 받아들였죠. 그러나 반대가 오래된 관습이나 일부 사람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토론은 결정을 미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었죠. 세종의 모든 판단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실패를 감추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다시 시도하며 처음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반대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찾아내면서도 무엇을 위해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끝까지 잊지 않는 사람이었죠.
세종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는 오래 기다렸고 결단해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강함은 큰 목소리나 무서운 명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한 뒤 내린 결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조용하고 단단한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세종시대의 발전은 새로운 문자와 과학기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오래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정치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국가의 의례와 음악, 기록과 출판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는 일이 많았지요. 세종은 선진 문화를 배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조선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에는 조선의 역사와 풍속이 있었고 백성들의 생활과 정서도 중국과 달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왕조에 어울리는 문화 역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세종은 먼저 국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한 시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은 나라의 역사와 지리, 의례와 제도를 책으로 정리하여 후대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의 여러 제도와 지역 정보를 정리하는 대규모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모아놓은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각 지방의 형편을 파악하며 앞으로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의 지식이었습니다. 세종은 책을 만드는 일만큼 그것을 널리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죠.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몇 사람만 읽을 수 있다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금속 활자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1443년에는 새로운 활자인 갑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인자는 이전의 활자보다 글자 모양이 고르고 선명했습니다. 인쇄 속도와 품질이 좋아지면서 필요한 책을 더 빠르게 찍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출판 기술의 발전은 조선의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가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고 다시 활자로 찍어 여러 관청과 지방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세종은 음악을 정비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음악은 오늘날처럼 즐기기 위한 예술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제사와 국가의식,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와 큰 연회에서 음악은 나라의 질서와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죠. 그러나 조선에서 사용하던 궁중음악은 악기의 음높이가 정확하지 않거나 연주 방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음악을 맡은 박연에게 악률과 악기를 정비하도록 했죠. 박연은 여러 악기의 음을 비교하며 정확한 기준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높이의 기준이 되는 율관을 만들고 돌로 만든 타악기인 평경을 비롯한 여러 악기를 제작하고 개량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죠. 평경은 돌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내는 돌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수정 끝에 조선의 기준에 맞는 악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음악이 연주되는 순간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후대에도 같은 음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악곡과 연주법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음의 높이와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정관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관보는 네모난 칸 안에 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소리의 높낮이뿐 아니라 박자와 길이까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람의 기억에만 맡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세종은 조선 왕조의 건국과 발전을 기리는 새로운 음악도 만들게 했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왕조의 정통성을 담은 노래와 춤은 국가의 중요한 의식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대의 음악 정비는 단순히 좋은 곡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식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지식을 연구하고 기록하며 그것을 인쇄하고 후대에 전하는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이어졌습니다. 학자가 지식을 정리하면 장인들이 활자를 만들었고 인쇄된 책은 관청과 지방으로 전달되었죠. 음악가가 새로운 곡을 만들면 악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이 정확한 소리를 구현했고 악보를 통해 그 음악이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무렵 조선의 국경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쪽 바다에는 왜구가 나타나 해안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곡식과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납치하는 일도 있었죠. 바닷가의 백성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도 여진족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죠.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에는 조선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고 백성들은 적의 침입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안심하고 살아가려면 먼저 국경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세종 원년인 1419년 조선은 이종무에게 군사를 맡겨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되던 대마도를 공격했습니다. 이를 기해동정 또는 대마도 정벌이라고 하죠. 조선군은 왜구의 배와 거점을 파괴하고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무력만으로 바다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벌 이후에는 일본과의 교역 질서를 정비하고 정해진 항구에서 합법적인 무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외인들이 자유롭게 조선 해안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교류의 길은 열어둔 것이었죠. 강하게 대응할 때는 군사를 움직이고 싸움을 줄일 수 있을 때는 외교와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북방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압록강 상류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적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세종은 장수 최윤덕을 보내 여진족의 근거지를 공격하고 새롭게 확보한 지역에 군사시설과 행정구역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압록강 유역에 여연, 자성, 무창, 유예의 4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군입니다. 두만강 유역에서는 김종서가 북방 개척을 이끌었습니다. 김종서는 군사들이 지휘해 여진족의 침입을 막고 두만강 주변의 요충지에 성과 진을 세웠습니다. 경원,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부령의 6진이 마련되면서 조선의 북방 방어선은 두만강까지 나갔죠. 이를 육진이라 합니다. 하지만 국경에 성을 세우는 것만으로 그 땅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은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새로 개척한 지역으로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를 사민정책이라고 하죠. 이주한 백성들에게는 토지와 농기구를 마련해주고 일정한 기간 세금과 부역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군사만 머무는 전초기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려 한 것이었죠. 북방으로 옮겨간 백성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심했고 땅을 개간해야 했으며 적의 습격에 대비해 성을 지키는 일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들의 생활이 무너지면 새로 확보한 영토도 오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곽과 관청을 세우고 군량을 마련하며 농사를 지을 기반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군사 제도와 무기를 정비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죠. 군사들이 꾸준히 활쏘기와 무예를 익히게 했고 화포와 화약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국경의 봉수와 방어시설도 점검했습니다. 병성과 수군 역시 정비하여 왜구가 다시 바다를 건너는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이 강한 군사력을 기른 목적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려 했고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먼저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여진족을 모두 적으로 돌리기보다 조선에 협조하는 부족과는 교류하고 관직이나 물품을 주어 관계를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경을 침범하고 백성을 해치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세종의 국방은 무조건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 이주 정책과 행정 제도를 함께 사용하여 국경을 안정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이었죠. 사군과 육진의 개척으로 조선의 북방 영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더욱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쪽 바다에서도 군사적 대응과 교육 질서가 함께 마련되면서 외구의 위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평화를 사랑했지만 평화가 저절로 유지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사와 성곽이 있어야 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을과 생업도 함께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적을 막을 힘뿐 아니라 싸움을 줄일 외교와 제도도 필요했죠. 세종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지도 위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민이 두려움 없이 배를 띄우고 북방의 농민이 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으며 밭을 일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세종의 단호함은 영토를 넓히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가장 먼 곳에서 살아가는 백성까지 조선이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가 꿈꾼 평화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힘을 준비하며 군사와 외교를 적절히 사용해 만들어가는 평화였습니다. 그런 세종 곁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영의정 황희는 세종이 가장 깊이 신뢰한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황희는 뛰어난 정치력만큼이나 청렴한 인품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여름날 밭에 가는 농부에게 검은 소와 누런 소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 떨어진 곳으로 황희를 데려간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황희가 이유를 묻자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짐승도 자기 흉을 보는 말은 듣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황희의 마음에 오래 남았죠. 사람은 물론 말 못하는 짐승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배려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훗날 황희가 신중하게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재상이 된 데는 이 일화가 자주 함께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황희의 큰아들이 새집을 짓고 집들이를 여의자 많은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둘러본 황희는 음식도 들지 않고 곧바로 돌아섰죠.
선비가 이처럼 사치스러운 집에 살면 사람들이 어찌 의심하지 않겠는가. 가족의 체면보다 청렴함을 먼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황희를 누구보다 믿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나라 전체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서와 관련된 일화도 있습니다. 북방 개척으로 큰 공을 세운 김종서는 어느 날 예빈 씨의 음식을 대신들에게 마련하도록 했죠. 선의를 담은 행동이었지만 황희는 예빈 씨는 나라의 손님을 위한 곳이지 대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 엄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황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종서는 앞으로 나라를 이끌 큰 인물이요. 그러니 작은 잘못도 그냥 넘겨서는 아니 돼요. 세종 역시 그 말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잘못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종은 인재를 믿었지만 무조건 감싸지는 않았습니다.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분명히 했고 공을 세운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 전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 1414년 태종이 조선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충녕대공과 부인 심씨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죠. 훗날 조선의 5번째 임금이 되는 문종, 이름은 이향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될 운명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위는 아직 충녕대군의 형인 양녕대군에게 이어질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해 뒤 조선의 운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418년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새 임금이 된 그는 훗날 성군으로 이름을 남긴 세종이었죠. 4살이 된 이향은 왕의 맏아들이 되었고 세종 3년인 1421년 8살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엄숙한 책봉식이 열렸습니다. 어린 세자는 예복을 갖춰 입고 조심스럽게 예를 올렸죠. 작은 어깨에는 장차 조선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놓였습니다. 그날부터 문종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에도 그는 경전을 읽고 역사를 배웠으며 세종 곁에서 조회를 지켜보며 정치와 군사를 익혔습니다.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 역법, 산술에도 관심을 보였고 글씨 또한 뛰어나 신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어린 세자는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죠. 오랜 시간 학문과 정치를 익힌 문종은 점차 국정에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대신들도 그를 조선의 후계자로 인정했습니다. 세종의 건강이 나빠지자 문종은 더욱 큰 책임을 맡게 되었죠. 조회를 열어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를 살피며 중요한 정무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청정이었죠.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가 국정을 대신 맡아 처리하는 제도였습니다. 문종은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들었고 충분히 살핀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점차 문종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께서는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먼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신 뒤 가장 옳은 길을 찾으십니다. 세종도 아들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대신들에게는 훗날에도 세자를 잘 도와 나라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오
라고 거듭 당부했죠. 문종은 아버지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국정 경험을 쌓으며 장차 조선을 이끌 임금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갔습니다. 1450년 2월 조선을 이끌던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에는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죠. 대신들과 백성들은 위대한 임금의 마지막을 애도했습니다. 왕위는 자연스럽게 왕세자 문종에게 이어졌죠. 29해 동안 왕이 될 준비를 해온 그는 마침내 조선의 5번째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대의 훌륭한 제도는 그대로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국정을 논했던 황희, 김종서, 정인지 등도 계속 곁에 두었죠. 특히 문종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화약 무기였죠. 고려 말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한 뒤 조선에서도 화포와 화살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한꺼번에 많은 화살을 쏠 순 없을까? 문종은 직접 무기의 구조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영대군 이구와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며 제작을 맡겼죠. 수레 위에 발사 장치를 올리고 그 위에 신기전을 여러 발 꽂아 한 번에 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시험 제작이 끝나자 직접 성능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갑옷과 방패를 갖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신기전을 발사했죠. 잠시 뒤 슉 불꽃을 품으며 날아간 신기전이 목표를 향해 연달아 꽂혔습니다. 시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그러자 문종은 곧바로 화차를 더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화차는 전국의 주요 성과 국경 지역에 차례로 배치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무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탄생한 무기는 훗날 사람들에게 문종화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이 직접 구상하고 제작을 추진한 가장 뛰어난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종은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만으론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군사와 체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문종은 먼저 군사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부대로 나뉘어 있던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장수들에게는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진을 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죠. 같은 수의 군사라도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장수들과 함께 여러 전투 사례를 연구하며 진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북방의 지형과 성과 길까지 자세히 조사하게 했죠. 지도를 만드는 일도 국방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이 어느 길로 내려올 수 있는지, 군사를 얼마나 빨리 이동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병사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평화로울 때일수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라. 그렇게 문종은 군사 제도를 정비하고 학문과 역사 편찬을 이어가며 조선을 더욱 튼튼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대신들은 문종의 병세를 걱정했고 문종은 몸이 불편한 날에도 중요한 국정을 쉽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불러 나라의 일을 의논했고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조금 지난 1452년 문종은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대신들은 세종의 뒤를 훌륭하게 이어갈 임금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고 백성들도 젊은 임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은 사람은 12살의 어린 왕자 홍위였습니다. 훗날 단종입니다. 새로운 임금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문종은 떠났지만 조선은 다시 한번 어린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임금을 둘러싼 권력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자 안에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괴짜 선비는 아무 말 없이 등잔불만 바라보았죠. 한참 뒤 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루셨고 문종께서는 그 뒤를 잇기 위해 평생을 준비했는데 너무 일찍 떠나셨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문종께서 승하하시고 어린 단종께서 용상에 오르시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네.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계셨지만 내 눈에는 그저 어린 아이로만 보이더군. 선비의 장난기 어린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어린 임금의 곁에 남으셨습니까? 세종께서 키우신 신하들이 있었고 문종께서 믿고 맡긴 신하들도 있었지. 우리 모두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노인은 말을 멈추고 책상 위에 낡은 책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임금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나라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네. 그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말이세.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군요. 무엇을 말인가? 선비는 빙긋 웃었습니다. 세종께서 남긴 가장 큰 힘은 글자도 책도 훌륭한 기계도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키워 놓으신 것이지요. 노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가 내 긴 이야기를 헛되이 듣지는 않았구먼. 그때 새벽 바람이 정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고 노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희미한 빛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해 주게.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비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오래된 책 한 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죠. 이번에는 지편전 이타 강사를 만났군. 그는 갓을 똑바로 쓰고 정자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느새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죠. 그러나 그곳에는 노인도 등잔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산속에 오래된 정자 하나만이 새벽 안개 속에 잠겨있을 뿐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낭독하면서 세종이 왜 오랜 세월 성군으로 기억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종에게 정치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바르게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윗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고 원칙을 어긴다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 질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부터 다해야 합니다. 문종의 국방에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바란다면 그 평화를 지킬 힘과 준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후회하기보다 평소에 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른 모습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르게 행동하는 것. 결국 좋은 사회는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책임을 다하고 미래의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